퇴직금 3억 재혼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다는 게 참 이상하죠. 젊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평범한 남자예요. 35년 넘게 한 길만 보고 달렸고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받을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3억이 재혼 한 달 만에 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었고 너무 쉽게 마음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들, 함께 했던 달콤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니 너무 행복해요. 이제 모든 걸 함께 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외로움에 마음을 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가장 지독한 배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직장과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35해 넘게 공기업에 다녔고 작년 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7년 전 세상을 떠났고요. 딸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명절에나 한번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죠. 제가 은퇴하고 딱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밥 차리고 혼자 말없이 TV 보다가 혼자 잠드는 날들이 반복됐죠. 그럴 땐 괜히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있을 땐 참 많이도 싸우고 서로 잔소리도 했지만 이렇게 고요한 날엔 그녀의 잔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해요. 자유롭게 아빠의 인생을 사셔야죠.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보단 누군가와 함께 취미 생활도 하며 이야기도 나누는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탁구 교실에 나갔는데 함께 운동을 하다가 한 여성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성태 어르신 맞으시죠? 잘 오셨어요. 함께 운동해요. 처음엔 그저 인상 좋은 같은 회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차분한 말투에 잔잔한 미소. 어딘가 단단해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탁구도 저보다 잘 치는데 저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주변에서도 야, 두 분 잘 어울리시는데요 하며 치켜세우기도 하였죠.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지연 56이라 했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잠시 쉬는 중이라더군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하는 그녀의 무심한 듯한 말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날 이후 지연 씨는 가끔 전화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고 운동 후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그녀의 말에 눈빛에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성태 씨는 참 다정하세요. 누가 봐도 좋은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속 어딘가 오래 잠들어 있던 나도 다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제 마음이 이미 외로움에 젖어 있었던 건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줬는데 음식이 제 입맛에 꼭 맞는 겁니다.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은 성태 씨 만나는 날만 기다려져요. 혼자 살 땐 정말 하루하루가 길었거든요. 한 번은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혹시 저희 같은 나이에도 인연이란 게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처음엔 부끄러운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때면 저를 꼭 안아주는데 그 따뜻함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녀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성태 씨,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왠지 거절하면 다시는 이 사람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 함께 걸을 수 있겠다는 착각 같은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절에 가서 반지 교환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 몇 장의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지연 씨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이제 진짜 우리 부부가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성태 씨.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외로움은 끝났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인신고를 하고 며칠 지나자 그녀의 태도에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서 조금씩 제 재정 상태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퇴직금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 돈 그냥 놔두면 같이 떨어져요. 제가 아는 분이 재무 쪽에 계신데 수익 좋은 상품 있어요. 처음엔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제 핸드폰을 보며 묻더군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저도 알아야 비상 상황에 대비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 통장과 거래 내역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3억 퇴직금에 월세 수입까지 있으면 어렵게 살지 않겠어요. 그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고 걱정도 아닌데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나라는 사람보다 제가 가진 그 무언가에 더 쏠려 있었다는 걸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고운 색감의 반찬을 정성껏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새에 마음이 살짝 풀리려던 그때 그녀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성태 씨, 우리 이참에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어떠세요? 지금 이 빌라는 너무 낡고 생활하기가 불편해서서. 처음엔 그냥 던진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꽤 진지했습니다.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직은 때가 아니지. 하지만 그녀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야 나중에 각종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나는 지연 씨가 화장실에서 하는 통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3억은 확보됐고 건물 쪽도 이제 조금만 밀면 넘어올 것 같아. 걱정 마, 이 사람은 의심도 안 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그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낯설고 무서웠고 더는 사랑이라는 말로는 포장되지 않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는 옆자리에서 나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선 두 사람이 누워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엔 오직 내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상한 기운을 떨칠 수 없어 건물 세입자 한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안부 인사를 종종 주고받던 1층 할머니셨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지연 씨가 며칠 전 건물에 들러 새로운 월세 입금 계좌를 전달하고 갔다는 겁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누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차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연락을 돌려보니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건물 월세 받는 통장 바꾸셨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정산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바닥에 발이 붙은 것처럼 얼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제 허락도 없이 월세 통장을 바꾸고 다녔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을 때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태 씨, 사실은요. 전에 살던 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동생 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한 2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경고등이 동시에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원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가 지난 2달간 한 번도 제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요.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연 씨가 건넨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 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녀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행동이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집안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했고 그녀가 휴대폰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면 혹시 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어두운 쪽으로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없이 제 스마트폰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내 핸드폰을 왜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쓰다가 다 당하는 거 몰라요. 당신 신도 폴더폰으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냥 걱정해주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뉘앙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 오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복지관 노래교실이나 탁구 모임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나이에 무슨 노래고 무슨 탁구예요. 다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이젠 편하게 지내요.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마치 저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감시당하는 것 같았지요. 한때는 그녀와 함께 사는 게 기대였는데 이제는 하루를 조심스럽게 버티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고 그래도 처음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잖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정말 솔직하더군요.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조차 편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큰딸이 자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결국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그분이랑 결혼하신 이후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도 안 오시고 솔직히 좀 걱정돼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한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연락을 줄였던 건데 그날 이후 큰딸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고 결국엔 제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빠, 퇴직금이랑 건물은 괜찮으세요? 그분이 따로 통장 관리하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제 안의 불안이 조금씩 새어나갔는지 딸은 곧장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신 거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타는 것처럼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큰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고 조용히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빠, 저희 회사에 고객 보호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상한 사례들 자주 봐요. 퇴직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재혼 빙자한 사기 같은 거요.
처음엔 친절하고 감성적인 말로 다가왔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 태도가 돌변한대요. 딸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인정한다는 건 스스로를 얼마나 무너뜨리는 일인지 알기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딸이랑 통화하셨죠. 표정이 좀 무겁네요. 혹시 또 제가 뭐라고 했다고 오해하신 건 아니죠?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마지막으로 말하더군요. 아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월세 통장 그거 다시 제 명의로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그녀는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태 씨,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는 더 이상 부부 사이의 정이나 신뢰는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의심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탁에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그런 걸 따져요. 혼인신고까지 다 해놓고. 부부가 서로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전 당신에게서 생활비도 달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있었고 그 속에 깔린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제 전부예요. 제 노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빠른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다 계산하고 있었네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말끝의 냉소, 그것들이 제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건물 관련된 통장과 계좌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재산 관련된 이야기는 저랑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싸움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라는 걸요. 그녀의 말 없는 눈빛에는 차가운 판단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부부라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없었고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밥은 먹되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묵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지연 씨가 갑자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 재산 목록이에요. 이제 됐죠? 조용히 열어보니 오래된 아파트 등기부등본 하나, 잔고 100만 원도 안 되는 통장 둘, 그리고 무슨 사업 계획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보여준 다정함, 정성스러운 밥상, 따뜻한 말들이 다 이 서류 한 장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말했습니다. 나는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 하나 솔직하게 얘기한 적 있어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고 있던 감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 저는요, 처음부터 뭔가를 의심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나이 들어서 이런 상황 겪고 있는 제가요. 진심으로 누굴 믿으려 했고 함께 살아보려 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제 일상이 너무 초라한 느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부부예요. 부부는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눅이 들어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주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죠.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도장, 통장,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했던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 사진 속 그 미소가 자꾸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데우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그녀는 한 숟갈 국을 뜨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랑 은행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어제 얘기한 투자 상품 관련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은행에 가야 하는지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외출하자마자 저는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던 월세 입금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분께 설명을 드리고 내역을 받아보니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최근 2달간 월세 600만 원이 모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지연 씨 이름도 제 이름도 아닌 낯선 남성의 명의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의 열쇠를 슬쩍 돌려가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걸 지켜보기만 했던 겁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드디어 연락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딸은 제 말을 묵묵히 듣다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진심이었다면 아빠의 걱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빠를 설득하려 한 게 아니라 조종하려 했어요. 이젠 우리 아빠부터 지켜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분히 짐을 쌌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서류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 안엔 아직도 따뜻한 커튼, 정리된 식탁, 그리고 그녀가 남겨놓은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큰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딸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세 통장은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에도 며칠간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울먹이며 사과하는 말이 이어졌고 나중엔 사기죄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다. 내가 당한 쪽이라는 협박성 문자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반 후회 반의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자 수사관은 깜짝 놀라시더군요. 박지연 씨요? 충남 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접수돼 있어요. 거기도 퇴직금이랑 부동산 관련 피해였고 연애나 재혼을 빙자한 접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크게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에서 또 다른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던 지연 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총 6명의 피해 남성이 확인됐고 그중 절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3억 넘게 날렸고 어떤 분은 집까지 넘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나마 딸의 도움으로 2달치 월세 외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녀에게 법원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그렇게 내려졌지만 마음속에서 내려야 할 정의는 제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미련도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고 집안 곳곳엔 지연 씨와 함께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2개의 찻잔, 현관 구석에 걸려있던 그녀의 스카프 하나,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지나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탁구 모임도 재개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조심스레 묻더군요. 형님, 그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멀리 다녀왔어요. 사실 그 멀리라는 건 몇 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마음속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보이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 거죠.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고 싶은 마음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재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삶의 기반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따뜻함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이지만 고립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진심이긴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접근이었을까? 아직도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 한 숟갈 밥을 챙겨주던 손길, 우리 함께 늙어가요라는 말들이 어쩌면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다정한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의도라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누군가의 다정한 말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믿음만 서두르는 사람인지요. 세월의 지혜는 돌아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혜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